부대찌개를 거의 뭐 독찌개 수준으로 표현하던데 가공식품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몸속의 활성산소를 늘려서 세포 노화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위 점막 보호층이 손상돼서 만성 위염이 커지고 심하면 위암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장환경 망가뜨리고 염증 늘려서 장뇌축을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들은요, 장과 뇌의 그 놀라운 연결, 그리고 우리 식습관이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보통 장을 제2의 뇌라고들 하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장뇌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이랑 뇌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경계나 호르몬, 면역계 같은 걸로 계속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양방향 소통 시스템인 거죠. 아, 양방향 소통이군요. 그래서 장하고 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또 요즘 현대인들 식습관이 이걸 어떻게 좀 방해하는지, 네네. 그리고 그게 뭐 소화불량 같은 흔한 문제부터 나아가서 뇌 건강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장이랑 뇌를 이어주는 비밀 통로랄까요?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미주신경이라는 건데요. 미주신경이요? 네, 이게 뇌에서 장까지 이렇게 길게 연결된 신경인데 재밌는 건 정보의 한 80% 정도가 장에서 뇌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와, 80%나요? 그럼 우리가 왜 가끔 직감이라든지 뭐 뱃속에서 뭔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뇌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었군요. 아, 그리고 자료 보니까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있잖아요. 그것도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장이 직접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심지어 장 안에 사는 미생물들 있죠. 얘네들도 직접 뭐 가바 같은 물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 미생물이 직접요? 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 같은 걸 조절하고 또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랄까 진짜 보이지 않는 장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시스템이네요. 근데 이렇게 섬세한 장외축 소통이 우리가 매일 먹는 것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다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자료에서는 특히 어떤 식습관들을 좀 문제 삼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65도씨 넘는 아주 뜨거운 음료나 음식 있잖아요. 네, 아, 뜨거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걸 자주 먹으면 식도 점막에 계속 열 손상을 줘서 만성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식도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WHO에서도 바람가능 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니까요. 국물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온도 좀 신경 써야겠네요. 빨리 먹는 습관은요? 그것도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 뇌가 배부르다 하고 느끼는 렙틴 신호를 받으려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20분이요? 꽤 기네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이 신호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식 자체가 또 몸속의 활성산소를 늘려서 세포 노화나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짤 음식도 문제예요. 너무 짜게 먹으면 위 점막 보호층이 손상돼서 만성 위염이 커지고 심하면 위암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야식이나 그 초가공 식품들 있죠. 그런 것도 장환경 망가뜨리고 염증 늘려서 장뇌축을 교란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결국은 뜨겁게 빨리 짜게 먹는 이런 습관들이 다 만성염증이라든지 점막 손상 이런 공통된 길을 통해서 장을 힘들게 하고 이게 결국 장뇌축을 타고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그런지 병원 가서 검사해도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계속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신경성이다, 꾀병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장내축의 소통에 오류가 생긴 거, 그러니까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걸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아,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그렇죠. 특히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몸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잖아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당장 생존에 급하지 않은 소화기능은 약간 뒤로 밀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비상 상황이니까 소화시킬 여력이 없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피도 좀 줄고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액도 덜 나오고 장은 또 예민해지고.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이 불편한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맞습니다. 바로 그 악순환골이에요. 그래서 해결책도 단순히 위장 증상만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장내축 전체의 균형을 좀 되찾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자료들 보면 약물 말고 다른 방법들, 특히 운동이랑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요. 운동이요? 운동이 장내축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연구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요, 직접적으로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요. 또 장 안에 사는 유익균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도 드러나게 해서 장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들어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춰주니까 자율신경계 균형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 직접적인 효과가 있군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는요,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건가요? 뭐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거요? 네, 그럼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활동은 우리 몸의 휴식 및 소화 모드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 부교감 신경이요? 네, 이게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항진됐던 교감 신경이 좀 진정되면서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오늘 이렇게 자료들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장 건강이라는 게 정말 그냥 소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우리 기분,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뇌 건강하고까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연결이 결국 매일매일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통합적인 접근이에요. 뭐 초가구물 식품 좀 줄이고 음식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규칙적으로 몸도 좀 움직여주고 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찾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장내축이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그게 결국 우리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에서 던지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만성변비처럼 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가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장 건강 관리, 어쩌면 단순히 속 편한 걸 넘어서 미래의 우리 인지 건강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하고 뇌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혹시 소화 잘 안 될 때 기분까지 좀 가라앉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확 받으면 입맛 뚝 떨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을 뭐 제2의 뇌라고까지 부르잖아요. 아, 제2의 뇌. 장하고 뇌는 장내축이라는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장내축이요? 네, 장내축, gut-brain axis. 이게 이제 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이나 호르몬, 면역신호 이런 걸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뭘 먹는지, 또 장내 미생물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뇌가 실시간으로 다 감지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 장내축, 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당신의 식습관이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서 기분이나 뇌 건강, 심지어는 암 발생 위험에까지 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소스에 담긴 핵심 정보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소화가 좀 안 되거나 더부룩함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오늘 그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식욕 확 사라지는 경험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장내축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분비를 막 촉진시키거든요. 아,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그게 이제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장 운동성을 떨어뜨리고 소화액 분비도 막아요. 그러니까 뇌에 불안 신호가 장 기능을 거의 멈추게 만드는 거죠. 와, 반대로 그럼 기분 좋을 때
뭐든 맛있게 느껴지는 건요. 이것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때는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거든요. 아, 세로토닌? 네. 근데 놀라운 게 그 세로토닌의 거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90%나요? 그리고 장 건강이 우리 정신 건강, 기분에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좋은 음식은 이 긍정적인 순환을 돕지만 반대로 나쁜 식습관은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유발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5가지 아주 나쁜 식습관을 딱 경고하던데요. 뜨식, 속식, 짜식, 과식, 야식. 야, 줄임말인데도 확 와닿네요. 네, 그렇죠. 먼저 뜨식. 이게 65도 이상 뜨거운 음식을 말하는 건데요. 65도요? 꽤 뜨거운데요? 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이걸 식도암 유발 가능 물질로 볼 정도니까요. 점막 손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아, 저도 모르게 뜨거운 국물 같은 거 그냥 후루룩 마실 때 진짜 많은데 이게 그냥 입대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식도나 위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식이랑 과식인데요. 네. 빨리 먹는 거랑 많이 먹는 거, 이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빨리 먹다 보면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되잖아요. 빨리 먹는 속식은 음식을 제대로 안 씹으니까 위에 당연히 부담을 주고요. 또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보내기 전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니까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렇죠. 위가 막 너무 늘어나면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서 뭐 세포 손상까지 언급되더라고요. 우와. 그럼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짜식. 아, 짜식.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위험할 것 같아요. 김치, 찌개, 라면, 맵고 짠 음식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소스에서 언급된 뭐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 같은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위나 대장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염증이 계속되면 당연히 암 발생 위험도 커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예 안 먹을 순 없을 텐데. 뭐 줄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드셨다면 물이라도 좀 충분히 마셔서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게 좋겠죠. 아,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이 야식이네요. 밤에 먹는 거. 네, 이건 뭐 밤에 쉬어야 할 위장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밤에는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음식이 막 들어오면 위에 과부하가 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분비돼요. 잠도 잘 안 오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숙면도 방해하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안 좋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그때는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네, 3시간.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런 나쁜 습관 말고도 음식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겠죠? 소스에서 부대찌개를 거의 뭐 독찌개 수준으로 표현하던데 가공식품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이 막 집약된 형태잖아요. 그런 음식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좀 교란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장 점막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요, 교수님.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데 병원 가서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니까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아, 네. 그런 경우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능성 소화불량. 네. 검사상으로는 뭐 위염이나 궤양 같은 뚜렷한 구조적 문제는 없는데 소화 기능 자체, 그러니까 위장 운동이나 감각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자신의 소화 능력 이상으로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 스트레스 또 나오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약간 체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특히 좀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위장관 통로 자체가 좀 좁아서 음식물이 통과할 때 더부룩함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체형 문제도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꾸준히 운동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질을 좀 개선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스트레스 관리 빼놓을 수 없죠.
원인 불명의 소화불량 뒤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야, 결국 장 건강을 챙기는 게 단순히 그냥 소화 잘 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뇌 건강, 치매 예방, 그리고 암 예방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5가지 나쁜 식습관 있잖아요. 뜨식, 속식, 짜식, 과식, 야식, 그리고 가공식품 섭취.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좀 짠 음식을 먹었네? 그럼 내일은 좀 더 신경 쓰고 물을 더 마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균형을 찾아가려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당신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소화가 불편하시다면 단순히 뭘 먹었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먹었나, 양은 괜찮았나, 혹시 너무 늦게 먹진 않았나, 그리고 요즘 내 스트레스는 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2번째 뇌, 장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